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20년 3월 8일입니다. 오늘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10년 전에 110번째죠. 인터내셔널 위민스 데이입니다.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요. 국제적인 기념일이고요. 예년 같으면은 뭐 거리 행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대부분 다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이 생긴 것은 1908년도 미국에서 작업장 화재로 숨진 여성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한 미국 사회당이 1909년이죠. 2월 28일 개최한 전국 여성의 날 시위를 기점으로 했고, 그 다음 년도 8월에 덴마크에서 국제사회주의 여성 노동자 회의에서 유명한 클라라 제트킨하고 캐티 둔커가 매년 여성의 날 행사를 열자고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1911년 3월 19일 이제 주로 유럽,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덴마크, 스위스 등에서 여성들이 수많은 여성들이 모여갖고 참정권, 공직 참여권, 평등, 남녀 평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게 된 것을 그 시위를 벌였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세계 여성의 날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3월 19일, 근데 이 3월 19일 날 이 세계 여성의 날이 이제 행사일로 정해진 것은 1948년 프로이센 국왕이 여성 참정권을 보장. 물론 나중에 철회했지만, 그래서 이때쯤을 행사일로 정했는데, 근데 지금 3월 8일이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러시아 혁명하고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3월 19일에 이제 48년 프로이센 국왕 관련된 여성 참정권이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미국의 여성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유럽에서 이제 개최를 하다가 결정적으로 러시아 혁명, 그러니까 구력이죠. 구러시아 달력으로 2월 23일. 근데 새로운 달력으로는 3월 8일. 그러니까 이제 같은 날입니다. 3월 8일. 당시 수도였던 페트로그라드,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제 최대의 공장인 포틸러프 플랜트 여성 노동자들이 빵과 평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러시아의 전제 차르 체제를 무너뜨린 2월 혁명의 도화선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혁명이 됐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갖고 3월 8일이 기념일이 되면서 1977년에 유엔이 기념일로 권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 뒤부터 이제 70주년 기념일을 정한 뒤부터 매년 어떤 모토를 정합니다. 말하자면은 이런 거죠. 올해는 올해 2020년은 나는 평등 세대다. 여성 권리 실현. I am Generation Equality. Realizing Women's Rights. 이런 형태인 거죠. 각 매년마다 그 모토를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뭐 탈레반 아니면은 뭐 이제 중동에서의 여러 가지 여성이 노예화되고, 아프가니스탄 분도 그렇고 다양한 어떤 여성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어쨌든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이라고 하고, 여러분 모두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깊은 의미를 새겨보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 갖고 이제 몇 가지 여성의 날 부분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동안 계속 인제 문제가 됐던 것이 성폭력 처벌법 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14조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13조입니다. 이것이 너무 형량이 처참하다. 그러니까 카메라 촬영했는데 집행유예, 집행유예도 아니고 벌금, 기소유예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한 초범이라고 봐 주고 뭐 이렇게 대충 청량도 한 200-300만 원 하니까 한 2-3범 누범이 됐을 때는 그때는 인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범죄자가 된 상태에서는 이미 이건 뭐 다른 범죄로 진화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 프로파일러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스크리닝하는 범죄가 특히 인제 그 이 성도착성 도벽하고 어 일종의 그 이 촬영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죠? 엿보기 같은 것들. 이런 범죄 그러니까 경범죄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사건들로 형사당직에 올라온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그 스크리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빠르면 6 개월, 늦어도 한 2-3년 안에 접촉성 성범죄로 진화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다른 계기가 돼서 강간범이 되거나 강간 살인범이 되거나 아니면 가학적 살인범이 되거나. 그래서 인제 그때도 그렇고 뭐 지금도 계속 그때부터도 여성단체를 포함해서 많은 어떤 생각 있는 뭐 시민단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형량을 올리고 현실화돼야 된다. 즉 말하자면은 이 성폭력 처벌법상에 여러 가지 그 범죄들이 있고 그 형량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지 않다. 아니 카메라 등 촬영해 갖고 속에 그 자기 카메라나 이런 하드디스크에 수백 장의 사진이며 동영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대충 뭐 기소유예고 벌금형 하고 이런 거면 그게 예방이 되겠느냐.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인제 동영상 이런 것도 촬영하고 그건데도 불구하고 벌금 기껏해 100만 원. 아시지 않습니까? 다크웹을 이용해서 충남 당진에서 있었던 그 사건. 미국에서 같은 범인이 잡혔다고 하면 종신형인데 우리나라는 1년 반 받고 말았잖아요. 지금도 인제 다시 3심 진행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끝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형량을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인제 꾸준히 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을 결정하는 데가 희한합니다. 희한하게도 이런 그러니까 형벌을 결정하는 것이 국회 같잖아요. 그런데 이 웃기게도 이 형벌을 결정하는 것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 양형위원들이 어떻게 민주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하자면은 대법원장 추천이 그렇고 인제 뭐 거기서 인제 그 몇 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건데 관련된 법학 교수라든가 아니면 또 뭐 일부 생색내기로 해 갖고 뭐 시민단체 좀 넣고 그런 대부분 인제 그런 판사 출신들이나 뭐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법학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들, 판사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자기 기준은 대변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현실적인 형태의 어 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형량을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여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법원장이 뭡니까?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해서 뭐 국회에서 표결해 갖고 그 어떤 간접적인데 그 사람이 또 양형위원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인제 법정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징역 3 년에 뭐 벌금 뭐 몇백만 원, 뭐 1,000,000 원, 아니면 징역 뭐 2 년에, 아니면 징역 뭐 이렇게. 근데 그건 법정형이고요. 실제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에 따라서 1심 판사, 2심 판사, 3심 판사 그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카메라 대용 촬영죄가 뭐 징역 얼마에 뭐 이렇게 그거 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너무 황당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 법정형은 왜 만드느냐? 그건 뭐냐면 최고 형량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최고 형량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중에 대체적으로 평균 이상 정도는 최고 형량쯤에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쵸? 예를 들면은 징역 2 년을 해 놓으면은 판사가 그거에 따라서 1년 반. 그런데 좀 더 하면 '아 이거는 안 돼. 이거는 2년 반 정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다소 거기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기준이 2 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도 훨씬 더 적은, 그러니까 징역 2 년이면은 실제로는 6 개월, 뭐 기껏해야 1 년. 대부분 뭐 집행유예, 아니면 뭐 벌금 이따위로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가 만들어 낸 법을 지들이 뭘 하고 지들이 양형 결정을 해요. 이게 골 때리는 새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적인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결정한 것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단,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문위원단이 있고 그 전문위원단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죠. 이것도 웃긴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양형위원회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는 이름이 있는 애들이 거기서 인제 양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어떤 디테일한 걸 제공해 주는 전문위원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전문위원은 누가 위촉하고 누가 선정하느냐? 그건 대법원장이라든가 힘 있는 기득권층이 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전문위원단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국회가 뭘 하든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 맥시멈만. 근데 그게 너무 좁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의 사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들이 뭐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단에서 성폭력 처벌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디지털 성범죄란 말을 쓰지 말자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수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은 실제로는 왜 이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을 쓰자고 이 얘기가 되는 건, 시민사회라든가 법학계에서는 얘기가 나오냐면은 카메라 통신 매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의 범죄의 심각성이라든가 내용을 담지 못해. 그냥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거 아니냐. 카메라로 촬영한 게 뭐. 근데 실제로 이거 자체는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지, 핵심적으로 그 죄, 예를 들면 강간죄, 아니면은 뭐 폭행죄 이런 형태로 행위의 것이 아니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해서 그러면은 그것이 명백히 디지털 성범죄, 그것이 기본적으로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뭐 사기죄라든가 폭력 이런 명칭이 붙어야지 맞는 거지.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단에서는 그거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얘기는 그겁니다. 범죄 디지털 기기가 아닌
범죄 수단이 존재할 수 있고. 왜냐하면 뭐 흔히 말하는 디지털 기기가 아닌 방식으로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할 수 있지 않냐. 왜냐 아날로그 식으로 아날로그 카메라도 찍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어 예 어쨌든 그런 것이 주가 되는 건데 그 매우 협소한 생각이죠. 맞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되는 것에는 아날로그 카메라로 촬영해서 일회용 카메라로 찍어 갖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왜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을 쓰자고 했냐 하면은 그만큼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촬영되고 그를 통해서 사이버상으로 유포되는 그것의 범죄적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서 디지털 성범죄 혹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쓰자는 거예요. 근데 이 흔히 말하는 전문위원단이라고 어떤 해는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기본적인 인식하고는 동떨어진 인간들이에요. 완전히 흔히 말하는 딴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인간들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혼동을 줄 수 있다. 범죄 개념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다른 수단 같은 다른 수단 그러니까 왜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개념을 성폭력 범죄를 쓰자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즉 자기들은 법적인 기준을 따져 갖고 이것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범죄와 범죄의 형량을 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관지들의 그냥 그 엘리트 법관들의 지들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말하는 게 디지털 성범죄가 아니라 카메라 통신 매체 등 이용 성범죄 이렇게. 그걸 내가 모르나 이 등신들아. 그걸 그렇게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걸 모르나. 몰라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을 제기를 시민단체나 아니면 법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기를 했냐. 이 등신들아. 왜냐? 카메라 통신 이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행위 양태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벌어지는 심각한 범죄 행위의 다수가 카메라와 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건 맞지만 결국은 디지털화돼서 심각하게 범죄적 피해를 양산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쉽게 부를 수 있고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각인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혹은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성폭력 범죄로 하자고 하는 사회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언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법원 전문위원 양형의 전문위원인가.'라고 하는 참 답답한 근데 이건 무식하거나 무능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득권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즉 법학 그러니까 처벌의 영역에 사회적인 어떤 합의나 이런 것들이 개입하고 포션이 크게 되면 결국은 조금 더 나가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단은 의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사실 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나 전문위원단은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은 미국식이라든가 아니 유럽식 같은 데 여러 데서도 대법원 소위 말하는 최종 심에서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돼 갖고 그걸 통해서 하급심에서 대단히 자유롭게 그리고 또 하나는 판례가 형성이 되고 그 판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실제로 재판에서 여러 가지를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사법연수원 지금 어디 뭐 어쨌든 그런 매우 나이도 적고 경험도 없는 1심, 2심, 1심 판사, 2심 뭐 이렇게 넘어가니까 걔네들한테 기준을 정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형위원회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양형위원회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제 얘기는 뭐냐면 1심, 2심이 대단히 전문화돼야 된다. 즉 사회 경험도 적고 흔히 말하는 이런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이런 맥락이나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모르는 판사들 말고 아예 배심제로 가든 아니면은
단독 심의 1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법학만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회 경력의 사람을 판사로 하는 이런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법원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최종 심에서 권력을 잡고 있고 그 밑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해준 대로 1심, 2심 너네들 해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맥락이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사회 언어로서 가지고 온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범죄라는 개념을 자기들도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걸 알지만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저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폭력 범죄라는 것이 그러면 상당히 폭이 넓다. 폭이 넓죠. 근데 왜 디지털 성폭력 범죄라는 걸 쓰자고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10주년 3월 8일 여성의 날에 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대해서 이런 성토를 할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의 숨겨진 권력, 숨겨진 기득권 시스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여성들이라든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라든가 이런 다수의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실제로는 이 디테일을 결정하는 악마들인 거죠. 지금 지금 이 시스템. 그래서 또 법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은 어떤 법이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제가 국회에서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면 안 된다. 근데 계속 상원 게이트 키핑을 하잖아요. 상원 법사위원장이 무슨 또라이 짓을 하고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은 그거 쫓아가고 상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법사위원장이 뭐길래 자꾸 심사한다고 하면서 내용까지 건드느냐. 절대 법사위원장은 자꾸 심사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국회의 그 상임위에도 법률 전문가들 많아요. 법률 전문위원들. 거기 법률 전문위원들을 실질화해서 두면은 왜 상임위원회에서 작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법사위에서는 그것이 대략적으로 맞는가 틀리다만 보면 되는 거지. 이 법사위 이 새끼들은 지들이 마치 그냥 게이트 키핑 해갖고 그러니까 결국은 법사위의 상원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또 하나는 저는 늘 말씀드린 법사위엔 변호사 출신들이 제한적으로 들어가요. 판사나 검사 출신들은 사실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지만은 아주 대도 일부이지만 지금 너무 많잖아요. 판사, 검사 출신들이 지들이 뭐라고 우리 사회에 그 힘많은 권력자인 양 행세를 하는 꼴값 떨지 않은 눈꼴 사나운 그 짓을 하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참 답답하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고 쳐도 법사위원회에서 반 이상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채워야 되는 거. 그리고 법사위는 게이트 키핑하는 상원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법이 통과될 때 이게 완전 법사위 단계부터 이미 기득권 시스템의 검열을 받는 시스템 첫 번째. 그리고 법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미 가서 또 거기서 또 마사지를 받아갖고 완전히 그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한 징역 3년, 5년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뭐 대충 1년도 아니고 대부분 벌금형 이런 식. 이따위의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이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즉 양형위원회나 이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법의 균형이라든가 형벌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들이 뭘 하고 국회가 결정해서 통과시킨 형량을 터무니없이 지들 마음대로 깎고 거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떠들어대는 이 위험성을 우리의 시민사회라든가 여러분이 청취자들이 잘 몰라요. 이런 거예요. 지난해 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기준 형량 범위를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로 설정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기준 형량 범위를 지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 기준 형량은 그냥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재판을 하면서 판사가 아니면 배심원들이 아니면 여러 가지 해서 거기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 지들이 뭐라고. 네? 아니 그리고 만약에 양형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아니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하는. 이게 좀 웃기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원래 법상은 이런 거예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 형량이 5년 이하예요. 아니 근데 생각해요.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지들이 뭐라고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죠. 하면은 기준 형량이 한 그래요. 뭐 4년? 한 3년에 4년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럴 수 있겠지. 이거는 반의 반도 안 되잖아요. 반의 반도 안 돼. 6개월이면 뭐예요? 반의 반도 안 되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단기 자유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대법원의 이 양형위원회 부분은 반드시 개혁이 돼야 되는데 정치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도 기득권에 빌붙어 있는 인간들이 많아갖고 이걸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런 기준 형량을 이렇게 정하냐? 얘들이 판사들이 아니 검사들이 전관을 예를 받고 여기에 따라서 뭔가를 나중에 변호사 개업하면은 돈을 이쪽으로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넓게 해고 적게 해둬야지 변호사질 하기가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양형이나 이런 거 두지 않으면 판사가 그 재판 중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변호사가 흔히 말하는 전관 변호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력은 없으면서 소위 말하는 뒷백으로 들어갔던 정관놈들 이런 놈들이라든가 뭘 했든 돈을 처벌한 놈들이 돈 벌어들이는 딱 그 코스가 되는 거예요. 이번 국회가 그래도 잘 구성이 된다고 하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역할 축소 그리고 최소화 해는 역할에 그 다음에 법사위의 상원 역할 폐지 그리고 50% 이하로 변호사를 지금도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은 저는 50%가 아니라 40%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이 변호사 이 관련된 같은 밥그릇을 공유하는 인간들은 절대 같은 그 주둥이 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디테일 속에 숨어 있는 악마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이. 자, 또 오늘 여성의 날이니까 관련된 얘기라면 근데 조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달라갖고 쿠키뉴스에 여성들 1.8일에 한 명씩 애인 남편은 손에 죽는다 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계속 뭐 언급했던 내용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남편, 애인 등 친밀한 관계 남성에 살해된 여성이 최소 88, 살인미수 포함하면 108명. 왜 한국 여성의 전화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웃기잖아요. 아니 그럼 통계가 없나? 통계가 없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범죄 통계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걸 별도로 이렇게 만들지도 않는다. 예를 들면 실제로 왜 여성의 전화가 보도된 걸로 이렇게 하느냐?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살인 사건이 어떤 여성이 죽었어요. 남편한테 살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수사를 해보니까 살인죄로 이제 그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사가 이거 폭행치사네? 아니 살인의 고의가 없잖아. 그러면 폭행치사로 갔다가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검사도 그래 살인으로 갔는데 판사회에서
재판하다 보니까 이건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네? 살인의 고의가 없잖아. 근데 잔혹하게 여성이 아내가 살해를 당하고 여자친구가 살해를 당했어도 살인의 고의가 없어. 왜냐면 때렸을 뿐이지 죽을 거리까지는 예측하지 못했잖아 라고 판사가 결정하거나 검사가 결정했으면 이거는 뭡니까? 살인입니까? 아니죠. 폭행치사나 상해치사가 되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대법원 영감이라든가 아니면 사법영감 같은 데에 실릴 때는 어떻게 실린다? 살인이 아닌 상해, 폭행으로 실린다. 치사는 살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성의 전화라든가 여성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자기들이 쭉 찾아보니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냐면 한 2년, 3년 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이와 관련된 거를 저한테 자문을 달래서 제가 자문을 쫙 했죠. 여성정책연구원들이, 연구위원들이 탁 해서 뭐라고 하나 제 자랑 같지만 그 여성들 감탄을 해. 범죄 통계가 문제다. 근데 어쨌든 그건 뭐 제 자랑이고 쭉 가는데 그러면 대법원 통계도 믿을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검찰 통계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원래는 살인인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거 살인인데 법적으로는 폭행치사, 상해치사예요. 그러니까 여성단체라든가 시민단체도 이거를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수사기관의 통계로는 의미가 없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 여성의 전화라든가 아니면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는 보도를 기준으로 살인으로 추정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 미수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살인 미수로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이제 기소가 돼 갖고 처벌받을 때는 살인 미수가 아니라 폭행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는 아주 심각하게 맞아 갖고 거의 뭐 불구가 될 정도로 했는데도 살인 미수로 처리되지 않고 폭행은 그건 이 살인과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 88명 뭐 108명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는 그렇게 통계를 안 냅니다. 통계 낼 이유도 없고 통계를 내지도 않습니다. 아예. 왜? 그게 관심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성범죄인데 강간인데 삽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 뭐 이런 걸로 처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범죄 통계도 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라든가 저는 그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준은 바꾸고 아무래도 어떤 특별한 형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입니다. 또 하나 그래서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폭행으로만 처리됐거나 아니면은 다른 형태의 것 실제로는 사실은 사고사로 처리가 됐는데 실제로는 살인인데 사고사로 처리된 거 아니면은 자살로 처리된 거 예를 들면 계속 그루밍이라든가 죽이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끝내 신경쇠약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로 일으켜 갖고 자살을 하게 만드는 결과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땐 타살인데 마지막 결과는 자살이 이런 것들도 다 살인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근데 없어요. 여기 여성의 진화도 그 얘기는 못해요. 그건 저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여성의 전화 같은 경우도 최소 뭐 이제 108명 이런 얘기를 해갖고 1.81일에 1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여성의 전화가 뭐 몰랐지는 않았는데 좀 조심스럽게 소극적으로 아니면 좀 어떤 좀 보수적으로 접근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어쨌든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여성이 죽는다.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실제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하루에 한 명은 죽는다. 우리나라에서. 그 이상일 수도 있다. 근데 좀 특이하게 봐야 될 것은 연령이 50대가 18.4, 20%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좀 젊은 쪽이 더 많지 않느냐? 아니에요. 20대, 40대는 13, 14고 30대는 13이에요. 아예 노령층인 60대는 7이고 70대는 4예요. 60, 70대는 사실은 여성 노인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요건 통계적으로는 다른 의미로 봐야 되고, 근데 50대라고 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때쯤이 인제 아이들 뭐 인제 결혼하고 이혼을 요구하고 뭐 그런 관계에서 이제 죽이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다음이 사실은 좀 황당한 것이죠. 가해자한테 동기를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이혼 결별 요구, 만남 거부, 그리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해서, 무시해서, 성관계를 거부해서 등등. 가장 많은 거는 이혼 결별 요구, 만남 거부가 30%. 딴 사람, 다른 남성과의 의심해서 하는 게 13%, 12.8이니까 자신을 무시해서 8.7, 이런 반. 실제로는 대부분은 요 부분에서의 부분보다는,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해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별을 요구하거나 이 욕을 거부해서 홧김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발적 살인이, 그죠? 이렇게 우발적 살인을 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가장 제가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는 바가 바로 거죠. 모든 우리나라의 범죄에 있어서, 즉 고의적인 계획적인 것과 우발적인 것은 큰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1급살인, 2급살인을 나누는 부분인 것이고, 그런데 첫 번째, 꾸준히 괴롭히고 때리고 그러다가 가해자가 그날따라 내가 홧김에 죽였다라고 하면은 수사관이나 검사나 판사들은 그래, 홧김에 죽였지. 이게 우발적. 형량도 살인을 했지만 10년 안쪽, 뭐 기껏해야 7, 8년 그 안쪽일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말로, 살아남은 가해자의 말로 우발적이라고 떠드는 걸 그대로 조서에 써갖고 재판기로 간다는 겁니다. 이거 웃기죠? 아니, 죽인 놈이 지가 우발적이라고 했는데 그걸 우발적으로 그대로 믿어갖고 재판으로 간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자기 형량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증거 중심의 재판이 아니라 조서 중심의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따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겁니다. 피해자는 죽어서 말도 없고, 또 살아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복이 들여갖고 제대로 말을 못해갖고 결국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의해서, 가해자에 의해서 발생된 폭력의 명당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계획되지 않은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맞았는데 그날 또 욱해서 그냥 우발적이다. 이걸 또 받아들이는 검사나 수사관이나 판사나 다 똑같은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귀찮은 거예요. 왜? 그걸 입증하려면 시간과 돈이 들고, 그러니까 그냥 범인이 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여성이 피해를 당하는 폭행과 살인, 뭐 사건 이런 것에서 대체적으로 수사에 관해, 그리고 재판에 관해, 그 결과적으로 형량도 자기 부인을 찔러서 죽였는데 우발적이라 그래 갖고 기껏해야 한 7, 8년 받았는데 1심에서 한 2, 3년 받았어요. 2심 넘어가니까 탄원서 내 뭐 이제 주변 가족들이 막 해서 한 7, 8년 줄었고,
결국은 대법원에서 한 6, 7년 해갖고 나중에 보니까 한 5년 만에 나왔더라. 재판 과정 뭐 떼지만 한 4년 만에 나왔더라. 사람 하나 목숨 죽이고 지가 또 오랫동안 괴롭히고 때리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여성살인 아니면 애인살인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인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폭행치사나 과실치사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 고의성을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수사기관에서 굳이 하려고 하지 않죠. 왜? 그리고 굳이 그렇게 힘들여서 하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왜?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검사나 수사관은 그 피해자하고 별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그 가해자 범인은 자기가 진짜 목숨을 걸고 변호사 비싼 거 써갖고 하려고 그러죠. 불균형이 생겨버려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검사가 공익을 위한 국가를 대변하는 사람이 맞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수사와 기소 행위는 누가 처벌할 것이냐? 답답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를 대리하는 특정한 법률 전문가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이 검사를 대신할 수 있거나 아니면 검사와 같이 할 수 있거나 라고 하는 일종의 기소 독점과의 예외를 인정해야 된다. 아니 이 부분은 그래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여태까지 지속되어 왔던 검찰의 기소 독점이라든가 기소 편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가의 막강한 수사의 역량의 힘을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그걸 하는 개개의 검사라든가 그 검사가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리고 결과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데서는 그 검사를 선출직으로 뽑거나 아예 수사를 못하게 하고 기소만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되게 편할 것 같잖아요.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면 적을 것 같잖아요. 왜? 수사한 사람이 기소하면 좋지.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 검사가 실제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도 몰라도 수사와 기소를 최대로 하기 싫어해. 왜? 자기도 이제 나중에 변호사가 될 거고. 굳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검사의 선의만, 좋은 마음은 그게 가능합니까? 일부는 가능하겠죠. 근데 일부는 안 가능한 건 어떻게 할 거냐면 견제가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검찰 꼴이 저면 저 꼴이 저거잖아요. 지금 검찰이 개판인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수사와 기소를 같이 가야 된다고 떠들어대는 거죠. 이런 시스템적인 전환에 대한 악마, 디테일 속에 숨은 악마를 찾아내갖고 참 여성의 날, 여성의 전화가 한 1.8일당 한 명씩 죽는다 라고 하는 기사에 할 말이 많습니다. 여성의 전화도 최선을 다했지만 사실은 여성의 전화가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많고 이 기록만 봐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1년간 언론에 보도된 최소 975명, 미스 포함 1810명, 주변을 합치면 2229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최소다. 그런데 웃긴 거는 정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공식적인 통계조사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현실이 어떤지를 모르려고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국가가. 귀찮으니까. 새로운 국회에서는 이게 바뀔까요? 글쎄요. 바뀌겠습니까? 실제로 여성들이 연대하고 혹은 피해자 단체에서 연대해 갖고 이런 시스템의 악마들을 찾아내서 바꾸지 않나. 자,
오늘도 대구 얘기 잠깐 해볼까요? 아까 대구 권영진 시장이 조금 했는데 확진자가 조금 감소 추세라고 하는데 아직도 신천지에 있는 뭐 몇백 명, 몇십 명은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안 받고 도망도 아니고 그러면서 퍼뜨리는 이런 바이러스 보균 바이러스를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어떻게 할 거냐? 위험. 제가 늘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려요. 보건경찰이 필요하다. 레벨 D급 혹은 그 이상급의 방호복을 입고 고무총탄이라든가 아니면 체포 도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구금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즉시 구금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필요할 경우에는 총기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왜? 지금은 이게 코로나19 정도의 독성이 비교적 약한 거지만 이거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는 속절없이 당할 거냐. 속절없이 침 뱉고 다니고 막 자기 바이러스를 타인한테 묻혀서 그 사람이 죽거나 그 아이들이 다쳤으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 강제력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즉시 위협 제거 도구들 고무총탄이라든가 아니면 발사대 갖고 건물이 씌워지는 건물총탄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하는 보건경찰이죠. 있어야 된다. 그건 경찰청 소속일 필요 없어요. 그건 CDC 소속이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이러스나 아니면 시스템에 당하고도 그런 걸 고민 안 하면 그건 당신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된다. 바보들이 소를 잃고 외양간을 안 고치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고민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종교 집회를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냐. 그러니까 종교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하냐. 왜냐하면 종교는 헌법적인 자유인데 종교의 자유는 그거를 일개 지사가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냐. 근데 긴급한 위협일 경우엔 가능하지만 종교 집회가 긴급하다. 그건 참 어려운 판단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긴급명령 내려갖고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거냐? 안 들으면 물리력을 동원해서 해산시키냐? 종교 집회를 어떻게 해산시켜요? 그러다가 다치면 누가 책임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분명한 것은 법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 이것은 미흡이 된 부분이다. 우리가 미중의 바이러스 사태를 몰랐지만 이제는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걸 안다면 반드시 법적으로 아니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다. 즉 지금 거대 종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사회적인 의무를 방기하는 거다. 종교를 믿는 것은 자유지만 그 종교를 어떤 행위가 반사회적일 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해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종교인들이 모여서 대략적인 합의를 내주고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또 하나 이제 이번 쯤에서 심리적인 지원 문제입니다. 지금 뭐 아이들이 어린이집 못 가고 층간소음 난리죠. 위에서 뛰고 막 어린이집에서 뛰어야 될 애들이 지금 여기 뛰니까 죽을 맛이고 또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갇혀 있는 거죠. 집안 아이들 스트레스, 가족 스트레스 난리도 아니고
우리 또 주부님들이나 또 인제 어떤 이런 돌아서면 밥, 돌밥이라고 하잖아요. 돌밥. 그래서 이럴 경우는 심리적 지원의 필요성. 저도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데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래서 심리적 전문가들의 필요성. 이런 큰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우리 사회가 안전의 빈 공간이 어딘가를 꼭 확인해서 다음에는 그러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외의 것 한두 개라면은 인제 봄인데 여러분 이건 아시나요? 시설 근로자들이라는 게 계절 근로자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부산이라든가 대구 외곽 이런 데에는 시설농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상추라든가 이런 야채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비닐하우스에서 나오죠. 그럼 그걸 다 일일이 손으로 따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따겠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베트남에서 온 계절 노동자들. 근데 못 들어와요. 인제 다른 것도 문제지만 물가가 인제 장난이 아니겠죠. 거기서 시설농들은 이 노동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아, 인권위원회에서 요건 다음에 하죠. 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시간이 50이 넘어갔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